유럽은 냉전 이후 최대 규모의 군사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500억 달러에 달하는 이 조치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훨씬 넘어서는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그 충격은 모스크바까지 전해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책상까지 직접 전달됐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이 미래의 침략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하고 오랫동안 의존해온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에서 벗어나려는 과정에서 유럽의 장기적인 안보 전략에 극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이것은 단순한 나쁜 소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나라의 최악의 악몽이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보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나토 정상회담은 7월 7일부터 8일까지 터키 앙카라에서 열렸습니다. 수많은 국가 원수와 정부 수반들이 참석했으며 나토 사무총장 마르크 리터를 비롯해 여러 나토 및 비나토 국가의 대통령과 총리 등 다른 고위 관계자들도 함께했습니다. 초대 손님 중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 경이었습니다. 2024년부터 총리로 재임했지만 6월 말에 사임을 발표한 인물입니다. 즉 앙카라 정상회담이 그의 마지막 나토 회의 참석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강렬하게 퇴장하기로 결심한 듯합니다. 7월 8일 스타머는 영국이 유럽 전역에서 종심 정밀 타격 능력을 개발하는 대담한 새로운 유럽 이니셔티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정부 웹사이트에 게시된 발표에서 총리는 말했다. 저는 영국과 우리 동맹국들의 안전을 보장하기로 결심했으며 이를 위해 더 강하고 유럽적인 나토를 위해 한 단계 나아가야 합니다. 영국은 이미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우리 군대가 전선에서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방어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정교한 역량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국 주도의 이니셔티브는 우리가 협력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게 해주며 유럽 동맹국들을 하나로 모아 앞으로도 오랫동안 나토의 안전과 안보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영국 정부는 스타머가 정상회담이 끝나기 전에 이 이니셔티브의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2개 유럽 국가의 정상들을 소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참여 국가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루마니아, 스페인, 스웨덴, 터키입니다. 키어 스타머 발표 직후 이들은 공동 성명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력과 방위력을 강화하고 한층 더 높이기로 약속했습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중심 정밀 타격 DPS 능력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에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다국적 이니셔티브를 포함하여 조달과 인도를 가속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10년 동안 DPS에 566억 달러를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오직 종심 정밀 타격 능력에만 50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영국은 이미 자체 장거리 타격 프로그램에 30억 파운드, 즉 40억 달러가 넘는 금액을 투입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과 함께하는 스텔스 급초음속 무기 공동 프로그램에 7억 7천만 파운드, 10억 달러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거리 2,000km, 1250마일 이상의 새로운 지상 발사 미사일 개발이 목표입니다. 1250마일입니다. 14억 파운드, 즉 19억 달러도 스트라투스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참여하는 3자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전쟁에서 효과를 본 스톰 섀도우 미사일 후속 모델 제작이 목표입니다. 이는 단지 2가지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전체 자금 규모와 10년 동안 진행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추가 미사일 시스템 개발을 포함할 수 있으며 이는 유럽 전체의 무기고를 대폭 확장하고 종심 타격 및 억제 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유럽이 지금이 이 정도 규모의 조치를 취하기에 적기라고 느끼는 이유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이자 가장 명백한 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냉전이 끝난 후 수십 년 동안 독일과 영국 같은 많은 유럽 국가들은 국방비 지출을 대폭 줄였습니다. 그들은 유럽 전장에서 대규모 전쟁이 일어나는 시대는 끝났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전쟁이 가까이에서 일어날 거라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국방비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해 실행했습니다. 결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데 왜 탱크 제작과 수십만 군인 급여에 돈을 써야 합니까? 그러다 2022년이 찾아왔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유럽 대륙 전체에 영원한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는 오랜 가정들은 허술한 카드탑처럼 무너졌습니다. 유럽은 이제 대규모 재래식 전쟁이 불가능한 것처럼 행동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전역에서 국방비 지출이 급증하고 새로운 안보 이니셔티브가 개발되었으며
폴란드와 독일 같은 나라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우크라이나 전쟁에만 반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럽은 이를 면밀히 관찰하며 우크라이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보다 모든 주요 군사 지표에서 훨씬 열세일 것이라고 여겨졌던 나라 우크라이나가 그렇게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특히 장거리 정밀 타격의 중요성에 대해 귀중한 교훈을 얻고 있었습니다. 키이우의 군대는 장거리 드론과 미사일을 사용해 점령지 전역과 러시아의 깊은 내륙 지역까지 혼란을 일으켰으며 물류 거점을 파괴하고 보급선을 끊고 탄약고를 폭파하며 지휘소와 같은 목표물도 타격했습니다. 군수공장, 비행장, 정유소까지 공격했습니다. 이것은 전세를 뒤집고 적에게 단기간에 최대한의 피해를 입히는 데 있어 우크라이나의 가장 효과적인 전술 중 하나로 입증되었습니다. 만약 전쟁이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 폴란드나 발트 국가들까지 확산된다면 유럽의 다른 나라들도 키이우를 본받아 장거리 정밀 무기를 효과적으로 사용해 러시아가 가장 아파할 지점을 타격해야 합니다. 유럽이 중심 타격 무기 개발을 결정한 또 다른 부정할 수 없는 요인은 미국과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은 단연코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 초강대국입니다. 그리고 나토에는 32개국이 있지만 미국은 오랫동안 동맹 전체 전력의 대부분을 제공해왔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보호와 안보 보장 차원에서도 미국에 크게 의존해왔고 하지만 실제 군사 장비 역시 미국에 의존해왔습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필수적인 첨단 군사 기술의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위성, 소프트웨어, 첨단 전투기 등이 있습니다. 유럽은 수년 동안 미국산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말은 만약 나토 국가가 관련된 전쟁이 발발한다면 동맹국들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미국 군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군대에서도 주로 미국산 장비와 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 면에서 이것은 건전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은 의존 관계였고 최근 몇 년간 유럽은 이 의존 관계를 재평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 미국은 유럽 나토 회원국들에게 군대 예산 증액을 촉구했습니다. 동맹국 모두가 2035년까지 국내 총생산의 5%를 국방과 안보에 지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유럽 지도자들 역시 투자를 다각화하고자 하며 폴란드는 한국산 K2 전차를 구매 중입니다. 자국 방위 산업을 강화하며 이웃 국가들과 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500억 달러 딥 스트라이크 이니셔티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가장 크고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유럽이 집단적으로 미국에 덜 의존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스스로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확고히 밝힌 것입니다. 이것이 유럽이 미국과의 관계를 끊거나 미국산 군사장비 투자를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의존도를 낮추고 유럽의 이익을 지킬 준비를 더 잘 갖추겠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것은 모스크바에 보내는 명확한 메시지입니다. 영국 외무장관 이베트 쿠퍼가 밝힌 것처럼 말이죠.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추면 영국과 우리의 동맹국들은 고가치 군사 목표물과 군대를 움직이는 병찬 체계를 타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침략자도 억제하고 우리의 상호 안보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앙카라에서 우리는 푸틴 대통령에게 나토가 더 강해졌고 유럽 중심적이며 러시아가 제기하는 장기적 위협으로부터 시민들을 지킬 준비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훨씬 더 넓은 유럽 지역을 노리고 있으며 앞으로 몇 년 안에 더 큰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오랜 소문이 있습니다. 이 발표는 그 계획들을 무기한 보류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가 군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하려 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해 다음 소식을 놓치지 마세요. 이제 영국의 발표 전체는 분명히 크렘린궁에 경보음을 울리게 했겠지만 푸틴을 정말로 두렵게 해야 할 부분은 2000km가 넘는 사거리를 가진 새로운 스텔스 및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언급입니다. 지금까지 유럽 최상위 미사일들도 같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한된 사거리입니다. 스톰 섀도우 미사일은 최대 550km 떨어진 표적을 타격합니다. 약 342마일 떨어진 거리입니다. 타우루스 KEPD 350은 최대 사거리가 약 500km, 즉 310마일로 비슷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한편 NVIDIA 미티어는 발사 지점에서 최대 200km, 즉 120마일까지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미사일들은 모두 다양한 고유 기능과 장점을 가진 첨단 미사일이지만 실제로는 사거리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활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가상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무기들은 활용이 제한적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럽이 스톰 섀도우나 타우루스 미사일만으로 러시아 내 깊숙한 지역의 군수 거점이나 군사 인프라를 타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프로그램이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극초음속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유럽은 더 많은 목표물이 사정권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 목표물에는 러시아의 지휘소, 공군기지, 교통망, 군수 생산 시설, 그리고 폭격기 전단이나 방공 시스템과 같은 특정 전략 자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무기들은 정밀도가 매우 높고 오차 범위가 극히 적은 정밀 무기이기 때문에 유럽의 나토 국가들은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 3국과 같은 곳에서 서부 러시아 전역의 목표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순식간에 적의 자산과 인프라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의 발트 지역 침공을 상상해 본다면 러시아군이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 국경을 넘는 상황에서 유럽은 단순히 그 지역을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필요한 무기를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물류를 교란해 푸틴 침략에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습니다. 전선 훨씬 너머의 보급로, 집결지, 탄약고, 지휘부까지 타격할 수 있어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하는 것을 점점 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중심지가 마비되고 다리가 파괴되며 비행장이 불타오르면 크렘린의 군대는 병력, 무기, 탄약, 식량, 연료를 전선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이로 인해 그 나라의 군대가 진격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침공당한 국가들이 스스로를 방어하기는 더 쉬워질 것입니다. 현대전이 군수에 크게 의존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지속적인 공격은 결국 러시아가 전쟁을 완전히 포기하고 군대를 철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이 새로운 유럽 미사일의 가장 큰 역할이 공군기지 폭격이나 보급선 파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억제입니다. 유럽은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단지 그것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러시아가 나토 동맹이나 유럽연합에 대한 어떤 공격 행위도 저지르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푸틴은 오랫동안 강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수조 루블을 들여 세계 최대 군대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자금을 다른 데 쓰는 동안 러시아는 계속해서 막대한 자금을 탱크, 미사일, 드론에 쏟아부었습니다. 유럽이 구식 탱크와 장갑차를 신흥국가에 팔아넘기는 동안 러시아는 소련 시절의 자산을 거대한 창고에 비축해두었습니다. 유럽 군대가 약해지는 사이 러시아 군대는 강해졌습니다. 푸틴은 나토 공격을 결정해도 미국의 군사계 위협에 여전히 맞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유럽만으로는 스스로를 방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근 몇 년간 크렘린 지도자가 발트 3국, 핀란드, 폴란드 등 유럽 국가를 공격하려 한다는 소문과 보도가 늘어난 이유입니다. 유럽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실질적인 억지력은 미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자체의 군대는 너무 분열되고 자금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그런 상황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계획에 참여하는 12개 국가, 10년이라는 기한을 지키거나 아니면 앞으로 5, 6년 안에 신형 미사일 생산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면 마침내 그들은 스스로 자국의 주권을 지키고 러시아의 침략을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유럽이 언제든지 그의 군수 지원, 지휘부, 그리고 방공망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대량의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유럽 침공이 갑자기 덜 매력적으로 보일 것입니다. 영국 국방장관 댄 자비스가 언급했듯이 우리는 수십억 파운드 지원과 유럽 동맹국들과 협력해 앞으로 수십 년간 영국과 나토 안보를 위한 미래 무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 체계는 우리 군이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게 해주어 나토를 강화하고 적들을 억제할 것입니다. 이것은 정밀 타격 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단순히 새로운 미사일 몇 개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럽은 방어력을 강화하고 나토를 더 유럽 중심으로 만들며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들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레디니스 2030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2030년까지 유럽이 군사적 준비 태세와 독립성을 모두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야심찬 목표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2030년이라는 기한이 유럽이 실제 자율성을 달성하기에는 다소 이르다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킬 세계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스파르타 2.0 보고서는 유럽이 현재 대륙의 군사 역량에 존재하는 10가지 핵심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이미 국방 프로젝트에 쏟아붓고 있는 자금 외에도 약 5천억 달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이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격차 중 하나는 지휘 및 통제 분야입니다. 유럽에는 현대 군사작전에서 매우 중요한 팔란티어와 같은 자체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격차는 대륙이 대규모 자율 시스템을 생산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수천 대 드론 구매가 아니라 매년 수백만 대 생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방공과 관련된 여러 격차도 존재합니다. 이 분야의 생산, 탄약, 비축량이
유럽 전역에서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륙은 군사 클라우드와 전투 인공지능, 전략적 수송, 전자전 분야에서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미국의 토마호크와 JASM 미사일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유럽이 정밀 장거리 타격 능력에서도 격차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격차는 이미 새로운 506억 6천만 달러 규모의 이니셔티브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된 다른 여러 문제들도 적극적으로 해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 국가들이 새로운 방공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새로운 정찰 위성 기술, 감시 시스템, 그리고 지휘 통제, 통합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스파르타 2.0의 저자들은 또한 각국이 자신들의 강점에 맞춘 복원력 있는 주도 연합을 구성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폴란드, 영국과 같은 국가들이 전략적 프로그램, 장거리 재래식 전력, 그리고 핵 정책에 관한 논의를 주도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북유럽 국가들과 발트 3국은 해양 안보와 전자전 분야에 집중할 것입니다. 그리고 독일은 방공 및 드론 대응 기술 분야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또한 유럽이 거대한 도전에 직면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어떤 문제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수년이 걸리는 것도 아니라고 언급합니다. 그 명확한 증거는 우크라이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비교적 약한 군사력, 빈약한 국방 예산, 그리고 자국을 강화하기보다는 주로 다른 나라에 물자를 수출하는 데 초점을 맞춘 방위 산업과 함께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지금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군사 강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러시아와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강해졌고 방위 산업도 크게 발전하고 확장되었으며 드론 전쟁 분야에서는 세계적인 선두주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는 롱넵튠, 플라밍고 등 장거리 미사일을 비롯한 다양한 방어 시스템과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팔란티어 스타일의 클라우드 기반 상황인식 및 전장 관리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개발했습니다. 델타를 18개월 만에 개발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외 지역에서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 나라가 제한된 자금으로 5년 이내에 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면 유럽 전체가 지식, 자본, 자원을 모은다면 얼마나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교훈을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변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사일 계획이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유럽 대륙이 더 강력한 방위와 억제를 향해 나아가면서 그 절반의 시간 만에 매우 다른 유럽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정말로 발트 3국을 공격하거나 폴란드를 침공할 계획이 있다면 한때 있었던 기회의 창은 이제 완전히 닫히기 직전입니다. 그리고 방어력을 강화하고 있는 나토 회원국은 유럽 국가들만이 아닙니다. 이 영상에서 캐나다가 어떻게 더 강력한 군사력으로 거듭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현황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을 확인해보세요. 이 영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최근 러시아 최대 규모의 정유소 중 하나를 공격한 내용을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의 최신 군사 소식과 심층 분석을 더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